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떤 날인지 거리 상점에 쌓여있는 초콜릿과 사탕 이런 거 보시면서 화이트데이 이렇게 좀 식상하게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여러 날이에요. 증권가에서는 오늘이 주총데이입니다.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주들이 투자해서 만들어진 주식회사라면은 주주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를 알리고 결정하는 그런 주주총회를 갖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주요 기업들의 주총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그룹 이런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데 이사들에게 연봉을 얼마나 줄지, 또 경영을 잘해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은 얼마나 줄지 이런 것들을 정했는데요. 연봉 정말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다른 날이기도 합니다. 파이의 날, 파이데이라고도 하는데요. 원주율 아시죠? 3.141592. 저 여기까지 외우는데 이거 쭉 외우는 그런 영화 주인공도 있었죠. 3.14, 3월 14일이라고 해서 파이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각국의 수학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여는데 재기가 넘치게도 축하하는 그 파티 음식은 겹겹이 쌓인 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민방위 훈련 걸려서 방송국에도 지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각데이였습니다. 금요기획 있는 날이죠. 내일은 한미 FTA 발효 2년을 맞는 날입니다. 어제 오늘 많은 소식들 그리고 또 경제 효과를 분석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기획에서 FTA 토론 들으시면은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경제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는지를 꿰뚫게 되실 겁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볼까요?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마무리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물론 시초가보다는 조금 회복이 되면서 끝났습니다만은 네. 마무리 국면에서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는 양상이었는데요. 그 전날 대비 14.48포인트, 0.75% 하락하면서 1919.90으로 1920 깨진 상태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아침 시초가가 18포인트 하락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아침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장중에 고점이 마이너스 6포인트였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조금 밀려서, 종가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별로 썩 좋지 못한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전일 대비 3.24, 0.59% 하락하면서, 544.2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평소 흐름과 마찬가지로 장은 하락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소형주들이 선전하는 그런 양상,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양상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약 5천억 가까운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래서 이틀 연속으로 1조가 넘는 수준의 매도를 해주었고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경색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사실 굉장히 긍정론을 많이 피는 사람인데 네. 종가에 나오는 해외 변수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변수들이 몇 가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원자재 가격 중에 구리 가격이 멈추나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인데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돈 빌릴 때 부동산 담보대출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네. 중국 같은 데는 중국 기업의 경우 구리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구리 담보대출을 하죠. 예.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 기업들의 그 신용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네. 지난주에 상장 기업 하나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일들이 촉발되어졌는데 만약에 구리값이 더 떨어진다면 담보가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 기업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부분들이 좋지 않은 뉴스였고요. 네. 이에 따라서 위엔화 환율이 어떻게 될까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CHN이라는 그 중국 환율이 있는데요. 네. 이 환율이 어제 살짝 강세를 보여주더니 오늘 12시 반 기준으로 상당히 약세 반전했습니다. 전일 6.1369였는데 오늘 6.1444로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약세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달러 위안 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네네네. 달러 위안 환율이 위안화가 약세가 됐다라는 네. 것이죠. 예, 이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엔화나 그 미국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에서 강세를 갑니다만 이번에 보면 그 중국 위안화는 위기 요인이나 그 악재가 있을 때는 약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약세로 갔다는 것은 중국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 좀 얘기하면 그만 나와야 될 터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엔화가 강세예요. 엔화가 0.8이라는 강세인데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크림반도 자치정부 주민투표에 대한 불안감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불안감들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커졌어요. 네. 미국 그 국채금리가 2.74 정도 하던 것이 2.6 중반대로 뚝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세계 최고의 안전 통화라고 여겨지는 엔화가 강세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오늘 달러당 101.54엔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세계 그 투자자들이 크림반도 상황들이나 이런 세계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뭐 0.75% 빠졌습니다만 일본 니케이 지수는 무려 3.34%나 많이 빠졌네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고요. 상하이 지수도 점점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0.6%, 5% 하락에서 네. 1.1% 하락까지 지금 하락폭이 커져 있는 양상이라 이번 주말 편하게 주말 지내려면 크림반도 상황들과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과거 주말보다는 마음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썩 편하지는 않은 주말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이 어떤 국면으로 또 흘러가게 될지에 따라서 투자 방향도 또 바뀌어야 될 테니까요. 네네. 예, 좀 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풀렸으면. 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국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저렴한 장부가치 대비 저렴한 주가 그리고 그 수익가치 대비 애매한 주가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장부가가 버텨주고 있는 기대를 언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공포에 빠질 국면은 아니고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장부가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청산가치도 안 되는 가격까지 밀리기 시작한다면 주식을 매수하는 게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카드사 정보 유출 2차 피해 가능성 얘기가 갑자기 나오네요. 예, 지난번 이제 소위 카드사 정보 유출 대란. 네. 얘기가 있었을 때 무려 한 1억 건 정도의 이제 정보가 새 나갔었는데요. 네. 그때 카드사들도 그랬고, 또, 금융 당국도 그랬고, 수사를 했던 사법당국도 그랬고, 2차 피해는 없다. 새 나간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일부가 시중에 들어간 정황이 지금 당국에 의해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유출된 게 포착이 됐나요? 이제 아마 정밀하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드러났던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 1월에 이제 국민, 롯데, 농협, 이 세 카드사에서 총 1억 건 정도의 이제 정보 유출이 있었고요. 네. 그거는 그 당시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코리아 크레딧 뷰러라고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했던 그 정보업체 직원이 이거를 USB에 꽂아가지고 개인정보를 밖으로 빼돌린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새 나간 것 자체, 정보 유출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것이 어떤 누구 뭐 마케팅 업자라든가 이런 데에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이제 한 가지 위안이었고요. 정말 그걸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조금 시중에서는 뭐 딱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의심이 갔던 거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12년 10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발될 때까지 1년 넘게 이 KCB 직원 박모 씨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사실은 1억 건 정도의 정보라면은 시중 이 암시장 같은 데서 매매를 하면은 네. 억대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한 건당 뭐 10몇 원에 판매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 보면 이거 팔면은 꽤 많은 억 원 이상의 그 돈이 남을 텐데 이 사람이 왜 1년 넘게 이걸 가지고만 있었을까? 네. 정말로 유통이 안 됐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수사 결과, 이게 일부, 시중에 유통이 됐던 것으로 지금 네. 어느 정도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유통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뭐 100% 다른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텔레마케팅이라든가 불법 영업에 사용이 됐다라는 증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중에 유통됐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충격이고, 네. 유통이 됐다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사용됐을 가능성, 특히 이번에 새나 같은 정보는 단순히 뭐 이름과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카드 번호도 있었고 유효기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어도 뭐 해외 인터넷 거래라든가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결제 정보로 쓸 수가 있다고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2차 피해가 없는 것인지 이제는 그것까지 걱정이 되는 거고 만에 하나 이게 2차 피해 사실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요. 이 사건은 사실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모든 걸 회수했다. 2차 네. 피해는 없다. 이런 공언을 했던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는데 그렇죠. 역시나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사실 좀 분노감을 사는 것 같고요. 예. 분노 이후에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정말 이게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정말 이게 시중에 물론 유통이 됐다고 해서 바로 뭐 이제 누군가 그 정보를 가지고 뭐 대신 결제를 했다라든가 네. 구매를 했다라든가 이것까지 이어지기는 뭐 확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유통됐다는 것만으로도 카드사라든가 주사 당국의 신뢰성에 상당히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게 정말로 이 결제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가 몰래 사용을 해서 그 피해가 나타났다면은 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집단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태는 사실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차라리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든지 뭐 네. 그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당국을 믿을 수가 있는데 네. 예, 정말 신뢰 문제도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얘기를 바꿔봐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예, 사실 뭐 그 전부터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사실 포화 상태죠. 너무 경부고속도로 네.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 막히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축인데 중심 네. 축인데 이 축으로서의 기능을 이제는 많이 상실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지어야 된다라는 뭐 얘기는 심심치 않게 이제 뭐 나오곤 있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서울하고 세종시, 정확하게는 경기도 구리에서 세종시를 잇는 연장 128km의 서울 세종 고속도로, 약칭 제2경부고속도로를 내년에 착공한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국토교통부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영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정부는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나 논의가 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 쭉 검토가 됐던 사안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에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비용 편익이라는 걸 분석을 해서 봤더니 경제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제 결론은 나왔는데 다만 이 사업비가 워낙 비싸지 않겠습니까? 땅 수용해야 되고 건설비도 그렇고 이게 뭐 그 당시 금액만 해도 6조 7천억 원.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글쎄요 한 10조 원이 갈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건데 과연 이거를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지 정부 조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민자고속도로를 할 것인지 만약에 민자고속도로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그 통행료 부담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워낙 고려해야 되고 예민한 사안들이어가지고 일단 정부의 추가적인 논의는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그 여영구 국토교통부 차관 역시도 현재로선 어쨌든 정부가 어떠한 추가적인 검토 세종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마 이건 결국은 시간의 문제고요. 지금 어쨌든 경부고속도로의 이 교통량이 워낙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자체를 확장하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고요. 과거에 그 옛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살아있을 때는 정주영 회장이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만들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지금 교통량을 분산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나온 것은 아무래도 지금 여기저기 많이 땅 파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김에 기사가 나오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게 사실 SOC라는 건 사실은 계속 이루어져야죠.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기 부양 효과도 있고 근데 다만 이 경부고속도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현실적인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라지지 않는 AI 조류 인플루엔자 이 살처분된 가금류도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월 17일에 전북에 있는 고창 시오리 농가에서 처음으로 지금 올해 AI 인플루엔자가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그건 2달 가까이가 지났는데 살처분했던 닭하고 오리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 2008년에 1,020만 마리인데 뭐 좋은 기록이 결코 아닙니다만 이 기록을 지금 넘어서게 됐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재산 피해도 지금 한 3천억 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저께도 봅니까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에서도 그랬고요. 또 이 큰 기러기류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지금 끝난 게 아닌데 최근에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 살처분도 살처분이지만 이 살처분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뭐 이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묘사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살처분 현장에 동원됐던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살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산 놈들을 그냥 생매장하는 그런 끔찍한 광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동원됐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 피해 악몽, 환청 이런 것까지 시달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선 과연 이 살처분이 옳은 방식이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뭐 논의도 계속 있고요. 또 우리는 지금 반경 얼마 이내는 다 살처분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고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또 이 동물 관련 수의학자들도 많습니다만은 또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논의 이거는 또 같이 계속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장사의 대박 비결 궁금하시죠? 맛있는 경제에서 알아보고요. 또 영화 용의자에서 경제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경제 영화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 걸음 더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인은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맛있는 음식과 경제 이야기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장사의 대박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박 알려주실 거예요? 비법? 그렇습니다. 네. 네, 궁금한데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 대박을 낸 주인들을 가장 많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취재를 했고요. 예. 다행인 것은 이분들이 재벌이 되고 난 뒤에, 뭐 재벌이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예. 돈을 왕창 벌고 난 뒤에 만난 게 아니고, 예. 이분들이 정말 고생했던 시절부터 알던 분들하고 친분 관계가 뭐 한 20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인터뷰를 하듯이 어떻게 하다 돈을 벌게 됐어요가 아니고, 그 결정적인 타이밍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같이 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뭐 잠원동에 있는 간장게장집, 네. P라고 하는 집 있죠. 모르겠어요. 그 야구 선수들 많이 가고 연예인들 많이 가는 집이 있고요. 네네. 뭐 하여튼 각 음식별로 대명사가 될 만한 집들의 주인장들하고는 다 호영호쟁하는 사이다 보니까 네. 편안하게 그리고 많은 비법들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네. 타이틀을 바꾸세요. 그럴까요? 대박 코디네이터. 대박 코디네이터. 예. 저는 그냥 보통 예. 그 김코치라고 불려요. 김코치. 네. 조련사 좋네요. 김코치. 조련사. 장사에 보통 얘기해서 요새는 그 타이틀을 참 많이 썼어요.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네. TV 프로그램에서도 많고 그렇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참 많이 썼는데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DNA가 있어요. 분명.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다른 라디오를 3시 32분 38초에 안 듣고 YTN의 생생경제를 들어야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이번 주부터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을 할 텐데 이 얘기는 꼭 뭐 식당을 하는 외식업에 관계된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장사 비즈니스에게도 적용이 될 만한 정말 값어치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박집의 이유. 첫 번째 뭔가요? 아무래도 그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합목적성. 합목적성,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주변도 광화문 쪽도 그렇고 서울역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 기자님께서는 아주 친한 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 보통 예산을 얼마나 잡으세요? 보통 그냥.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한 뭐 1인당 소위 얘기해서 2, 3만 원? 2, 3만 원 선. 그러면 2, 3만 원 선 안에서 갈 수 있는 집들은 호텔 레스토랑은 아니죠. 아니죠. 분식집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윗선 아랫선들이 점점 정리가 되고 거기다 뭐 차 한 잔을 하던 맥주 한 잔 하던 하는 분위기까지 잡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1인당 메뉴의 가격이 15,000원 선을 넘기가 힘들어요. 예산을 만약에 한 2, 3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안에서 둘러볼 수 있는 아이템들은 뻔해요. 그렇네요. 툭불 등심 드실 수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파스타에다가 안티파스티 뭐 전체 먹고 이럴 수 없어요. 그냥 파스타만. 그리고 뭐 한 서너 분이니까 샐러드 하나 더 추가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맥주 한 잔씩. 정도. 이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시면 그 안에 얻어 걸릴 수 있는 아이템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니즈에 따라서 뭘 필요로 하느냐, 왜 그 가게를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히 풀릴 문제들이에요. 샐러리맨들이 아주 많은 곳에요. 조금만 분식집이 잘 되는 이유는 때 돼서 먹는 것보다는
점심 때 저녁 때 놓쳤거나 네. 그냥 뭐 이렇게 철야해야 되는데 야근해야 되는데 그냥 아유 간단히 때우자라고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렇죠. 아침 못 먹고 나오시는 그렇습니다. 분들도 있고. 삼겹살집이 잘 되는 이유는 이거만큼 평이하고 그다음에 같이 가는 인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쉬운 메뉴가 없어요. 회식은 뭐 다 그렇죠. 그런 식이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뭐 오리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 오리 별로 안 좋아해서 조리독감 이런 데도 있지만 네. 그냥 야 삼겹살에 그냥 소주야 그러면 네. 가시죠. 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리얼해요. 가시죠. 네, 가시죠. 근데 예. 그 정도 가격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혹시나 식당업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 상권에 들어서 렌트업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건 상권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창하게 무슨 서울시 전역을 알아보고 서울역 근처를 알아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가고 싶은 마음에 드는 가게가 나왔을 때 네. 반경 300m 정도는 이잡듯 뒤져야 돼요. 300m 그러면 그렇죠?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300m를 원형으로 돌려보면 그 안에 어떤 업소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최소한 2주일에서 한 달 이상은 소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요일별로도 다를 거고 네네네. 평일이냐 주말이냐. 예, 그래서 제가 꼭 어떤 가게 자리, 점포 자리가 나왔다, 업소 자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꼭 추천해드리는 거는 월요일 오후 9시부터 일요일 저녁 12시까지는 24시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그게 사람인데 어떻게 24시간을 봐 하지만 네. 차를 가지고 가서 차 안에서 잠깐 비는 타임에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 끝나고 저녁 준비할 때까지라도 이런 쪽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그 골목이 보여요. 이건 무슨 뭐 강남역, 홍대, 이대 신촌하는 예. 그런 거창한 상권 얘기가 아니고 골목을 볼 수 있어야 네. 장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 목적에 부합할 그렇죠. 수 있게 해야지 네네. 되고 그 다음 비결.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가격대 성능비예요. 가격대 성능. 가격대 성능비. 실제로 좋은 재료를 썼느냐 아니면 뭐 MSG나 이런 것들 다 빼고 건강하고 착한 음식만을 넣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네. 하루에 1000그릇씩 팔리는 국수집, 하루에 800인분, 900인분씩 팔리는 쭈꾸미집 이런 네. 집을 가서 드셔보시면 정말 유명한 집들 네. 그냥 조미료 투성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심지어는 뭐 아예 골목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형제가 다 장악을 하고 그래서 있는 맛이 그냥 똑같죠. 똑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재료를 좋은 거 쓰고 해서 뭐 매출이 더 오르고 네. 인기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맛있는 집이 잘 되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이 맛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되면 그 집이 맛있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잘 되는 집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에 익숙해지고 표현인가요? 예. 소위 얘기해서 일반인들, 일반 네. 소비자층의 기호를 가장 꿰뚫고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집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참 대중적으로 평균점 정도라고 하는 입맛의 기준들을 찾아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죠. 이 집 거 먹고 나면 생각나. 맞아요. 안 가면 생각나. 네. 그런 집들 있으세요? 전 빵집들이 빵집들. 그 빵집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희 동네에 식빵만 파는 집이 네. 생겼는데요. 너무 빨리 닫아요. 네네네. 딱 팔 것만 팔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그 빵 맛이 있어요. 네네. 예, 그냥 프랜차이즈에 없는 맛. 한동안 뉴스에 엄청나게 오르내렸던 네. 작년 재작년경이었었는데 홍대 앞에서 33년을 터줏대감처럼 지키던 리치몽드라고 하는 유명한 집이 있어요. 예. 저 정확한 발음 안 썼어요. 네네. 리치몽드라고 하는 집이 있었는데 예. 이 집이 33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어찌 보면 홍대의 랜드마크였었는데 거의 그랬죠. 쫓겨났어요. 네. 임대료. 그래서 예. 왜 온갖 매스컴에서 다 다뤘었잖아요. 그랬었죠. 이 어르신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회장님이.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빵이 제일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네. 식빵이요. 최고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명장이에요. 네. 예. 그분이 명장이시거든요. 네네, 그렇죠. 대한민국에 10분이 안 되시는 그 명장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드렸죠. 식빵 하나 갖고 그렇게 버틸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왜 그러셨어요? 식빵이 얼마나 예. 힘든 줄 아세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개발해내고 네. 어느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맛의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예. 어려서부터 그 알제과의 빵을 먹고 큰 친구들은 더 이상 다른 식빵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거기 수준에 맞춰져 있으니까. 네, 맞춰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나는 뭐 치킨집 이런 건 하기 싫고 내가 고기 워낙 좋아하고 우리 집 사람도 고기 좋아하니까
내가 이제 퇴직금 딱 받으면 바로 나는 삼겹살집 할 거야. 네. 사실은 갈비집보다는 삼겹살집이 좀 편해요. 재료를 그냥 굽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너무 잘 써주셨는데 잘하는 집 옆에 가서 붙을 것이냐. 아니면 네. 아예 동떨어진 뒷골목에 가서 할 것이냐는 네.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거. 네. 유명한 집, 본인이 닮고 싶은 집,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대박난 삼겹살집 맛의 수준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배워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 최고의 재료 쓰셔야 되고요. 네. 계산기 두들고 앉아갖고 장사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장사에 근육도 없는 양반들이 거기다 DNA까지 없어. 근데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장사해야 된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맞아요. 원가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 순간 이분들은 빨리 장사할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건 네. 나중에. 그러니까 정말 진실되게 접근해라 뭐 이런 거네요. 아니, 말하자면 좋은 그렇죠. 재료와 네, 이런 좋은 재료. 근데 이제 승부를 하는 거. 노하우 중에 한 가지는 네. 철칙 중에 한 가지는 6개월 동안은 돈을 안 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네, 예. 그냥 제로만 맞춘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만 맞춘다라고 생각을 네. 하셔도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대부분은 적자에 허덕여요. 네. 1년도 허덕이고 2년도 허덕이는데 제발 맞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장사가 궁금하세요? 장사의 신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네. 계산기는 갖다 버리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근데 1년, 2년 적자를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보통 운영자금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그 안에 망가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뭐 지인들이 됐던 아니면 지인의 소개를 받고 온 사람이 이 집에서 먹고 나서 한 번은 면피용으로 해요. 접대용으로 네. 와줬어요. 네. 팔아줘야 되니까. 근데 의무감에 온 사람이 웬일이니? 이 집 맛있다. 아니 그리고 딴 데는 다 150g 주는데 여긴 250g을 줘. 네. 250g과 150g의 차이는 불과 원가 대비로 1,000몇백 원 차이예요. 10,000원짜리 판에서 1,000몇백 원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줄 세울 것인가? 네. 아니면 그냥 계산기 두드리시고 비는 시간 많아서 부부가 서로 등 두드려주고 안마해주고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이 네.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럼요. 정말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는데 크게 만족할 수 있잖아요. 큰 만족이요. 예.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요 얘기만 마지막으로 좀 네. 드리고 가고 싶은데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뭐 골프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다 코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있어요. 네. 교습을 받고 강습을 받아요. 예. 장사는 안 그래요. 코치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코치나 이런 존재들의 네. 필요를 잘 못 느끼고 네. 그냥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대충. 부부가. 네, 부부가. 예. 초보가 자전거를 처음 타는 분들이 그 레이싱 경기 나가겠다고 서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습을 받아라라는 얘기네요. 교습을 받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 교습은 컨설턴트한테 받는 교습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집들에 가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홀이나 네. 주방에서 일을 하세요. 네. 근무를 하시는 게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러면 식빵 가게에 얼른 들러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은퇴하고. 아니, 저는 정말 식빵의 그 어떤 기술을 정말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죠. 예. 네, 저 소개해드릴게요. 명장이 되고 싶어요. 명장. 예. 방송이나 일단 잘하고요. 대박난 집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네, 영화 속에서 재미도 찾고 또 경제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영화관 시간인데요.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 예. 밤새워 영화 보셨나? 네, 이번 주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시원한 액션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예. 그 지난해 말 영화 변호인과 함께 한국 영화를 좀 쌍끌이로 이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판 본 시리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쯤 되면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죠? 제가 제이슨 본드 좋아하고요. 네. 공유도 좋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용의자죠. 네. 원신영 감독의 영화 용의자입니다. 네. 한국 영화가 이렇게 발전했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 액션이 펼쳐지는데요. 네. 특히 그 국산차 차량신이 있는데. 너무 처참하게 부서지는 그렇죠. 그 차량신이죠. 네. 그래도 그 후진기를 넣고 막 계단을 막 내려가는 산타모. 예. 네. 그리고 또 이 산타모를 추격하는 크레도스. 국산차도 이렇게 제법 네. 괜찮구나라는 느낌이 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제작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 협찬을 받았든가. 근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 살아가는 그 탈북자 지동철이 있는데요. 네. 지동철은 한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인 사람인데 원래 이제 북한의 특수요원인데 네. 당에 배신을 당하고 탈북해서 남한사이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동철을 챙겨주던 이제 해주그룹의 박근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네. 방북 전날 갑자기 암살을 당합니다. 박 회장의 암살 현장을 목격한 이제 지동철은 이상하게 이제 한국 정부로부터 네. 용의자가 되어서 쫓기게 됩니다. 박 회장을 죽였다는 용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그렇죠. 용의자죠. 예. 원래 다른 사람이 죽였는데 네. 지동철이 죽였다 이렇게 이제 덤태기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또 국정원이 운영하는 또 탈북자 특수요원 모임에서도 또 이 지동철을 제거하려고 듭니다. 네. 이때 이제 케이블 TV 프로듀서인 그 최경희가 이 소란에 연루가 되는데요. 이제 지동철과 함께 언론이 이제 진실 캐기에 나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최근에 뭐 국정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연루가 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국정원이 뭐 조작이나 하는 이런 조직으로 좀 나옵니다. 기분이 좀 묘했던 영화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 영화에서 거의 바보 취급을 많이 받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러면 이 영화에서 재미 말고 경제는 어떤 걸 보셨어요? 네, 오늘은 그 탈북자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요즘 그 탈북자 영화 사실 좀 많이 나옵니다. 많아요. 네, 최근에 네. 뭐 영화들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사회 탈북자 얼마나 혹시 되시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네, 벌써 지금 26,000명. 그래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네. 26,000명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세터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탈북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정착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한국 생활을 보면 참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탈북자들의 실업률 무려 9.7%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 2.7%보다 굉장히 높네요. 예, 3배 정도 높고요. 네.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니까 56.9%인데 우리 국내 경제활동 참가율 62.1%보다 역시 낮습니다. 특히 주목할 게 일용직의 비율인데요. 네.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일용직의 비율이 무려 20.7%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중에서 이제 취업을 하는 5명 중에 1명이 일용직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 취업자 중 일용직 비율이 6.3%니까 이보다 무려 3배나 높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 탈북자들의 소득이 높을 리가 없는데요. 탈북 근로자들의 월 평균 소득 141만 4천 원입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109만 원이니까 이거 간신히 벗어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말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정착금이야 정말 정착하는 정도만 들 것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제생활을 해나가야지 되는데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 사실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건데요. 사실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제 지동철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네. 생계를 이어나가는 걸로 설정이 됐는데 사실 그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재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럼에도 쉽게 그 좋은 일자리를 갖기 힘든데요. 네. 여기에는 아마 우리 사회에 낙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낙인 효과. 네, 예.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인 효과라는 것은 이제 전과라든가 이런 이제 좋지 못한 경력으로 한번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야, 넌 진짜 나쁜 놈이야. 넌 일 못해. 너 무능해.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면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점차 의기소침해지더니 결국은 그렇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또 스티그마 효과다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 스티그마라는 게 이제 바로 이 낙인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탈북을 했으니까 우리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걸로 약간 차별하고 편견을 갖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그의 자식들도 그렇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탈북자 중에서도 보면 고학력자들이 많은데요. 네. 뭐 의사라든가 뭐 변호사 이렇게 했던 분들도 한국 사회에 내려오면 생각보다 정착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사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걸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탈북자니까 잘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정말 한국 사회에 맞지 않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쇠퇴를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건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낙인 효과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단 그 탈북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이제 특히 이제 약한 상대에 대해서 그 낙인을 찍어버리고 점점 더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컨대 뭐 지방대 출신들 일 못한다. 네. 이렇게 일본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면 원래 이제 창의력이 넘치고 열정적이던 지방대 출신 직원들이 웬일인지 갑자기 시간이 갈수록 무능력해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 모습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경상도 남자 무뚝뚝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경상도 남자로서 어떠세요?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너는 무뚝뚝해, 무뚝뚝해야 돼, 무뚝뚝할 거야 라고 얘기를 듣게 되면 네. 자기도 모르게 또 무뚝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낙인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가 생각납니다. 저에 대한. 근데 경제에서도 낙인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1년에 네. 자본 변동성 원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일수록 자본 흐름이 잘 불안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즉, 한 번 경제 위기를 당한 나라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투자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사고가 나면 이 나라 또 사고 날 것이다. 예.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제가 자신감을 잃고 맞아요. 추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기업이 한 번 부도가 났던 기업. 네. 약간의 이상 징조만 나더라도 바로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포츠 같은 데 보면 네. 특히 이제 큰 경기 할 때 이런 얘기 하죠. 큰 경기 때마다 지는 팀. 네. 예. 결국 저 팀은 질 거야. 게임하는 선수가 우리 팀은 결국 안 되는가 보다 이러면 막판에 또 고비를 못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것도 일종의 낙인 효과의 일종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전에 그 김성근 감독이 계시던 팀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야구 시즌도 이제 곧 시작하고. 네. 스티그마 효과는 이 조직 관리 차원에서도 잘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네, 예. 맞습니다. 팀의 리더로서 봤었을 때 네. 팀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예를 들면 야, 너 왜 그래 일 못해? 라고 꾸중을 할 거냐. 네. 아니면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하는 놈이 왜 이래? 라고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조직원들의 이제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조직팀장이 뭐 매번 우리 팀은 정말 구성은 별로다. 마음에 안 들어. 네. 같이 일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로 팀이 힘을 내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낙인 효과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 특히 조직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큽니다. 박 기자님은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뭘 해도 무조건 잘한다고. 좋은 선배시네요. 네. 전 지금 반성을 좀 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도 이 스티그마 효과를 연상케 하는 대화가 있죠? 네, 사실 이제 이 대화 보고 이게 스티그마 효과 얘기하면 되겠다 싶었는데요. 네. 이제 영화 보면 이제 국정원의 김석호 실장이 기무사 소속의 이제 민세훈 재령에게 탈북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야, 탈북자라는 게 잠정적으로 간첩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지동철을 감싸느냐. 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사실 이제 민대령은 지동철을 잡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인데 자꾸 이제 수뇌부 움직임이 이상하다 보니까 의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탈북자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래 탈북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잠재적인 간첩이다.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라고 네. 낙인을 찍어버리면서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대접을 하지 않는다면 탈북자들이 진짜 간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있는 그런 탈북자들이 다 정말 이 사회에서 안 되는가 보다라고 실망하는 순간 자신의 잠재력을 잃어버리는데요. 네. 결국 이런 건 뭐 탈북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저도 지금 방금 생각났어요. 네. 진짜 그런 것에 대한 관용 맞습니다. 정말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성장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좀 많이 가야겠죠, 우리는. 노력을 그렇죠. 많이 해야지 될 것 같네요. 용의자에서 이렇게 또 스티그마 효과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비행기 시간에 따라 비즈니스 스케줄을 고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 시간을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의 스케줄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둘 다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맞춰 편리하게. 대한항공 자카르타 주 10회 운항 4월 2일부터.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오늘 3, 4부에서는 금융기획으로 자유무역협정 FTA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통상학자 두 분인데요. 두 분 입장이 확연하게 좀 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정말 불꽃 튀는 FTA 성적표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